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미영입니다. 저 목소리가 커요. 오늘 이제 주제가 아동 청소년들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작년에 제가 아마 전남 권역에, 전북이겠죠. 여민동락이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전남 전북 전남권이군요. 농장들을 좀 만나고 정리하면서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른 부분들보다 기존에 있던 자료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제가 농촌사회복지를 연구원에 있을 때 연구를 하긴 했지만 그에 앞서서 제 원래 전공이 아동복지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냥 좀 한번 사회적 농업활동이랑 같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하시고 계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앞에서는 보다 더 공부가 되는 사회적 농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김정선 박사님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PPT도 제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자료를 읽으면서 같이 그 자료들에서 설명을 하면서 같이 좀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앞에 이제 근데 여기 지금 아동들하고 거의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신 거죠? 네. 저도 어렸을 때나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아동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민들, 요즘에는 아동 친화 도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속에서도 또 있고 아이들이 근데 전반적인 사실 정책이나 제도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자꾸 좀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하면서 좀 속상했는데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좀 달라지는 거가 국가가 손을 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지자체로 넘기고, 그래서 제가 그냥 왜 애들은 자꾸 줄고 지역에 아이가 없다고 하면서 아이들에 관련된 지원들은 자꾸 줄여갈까, 그런 걸로 좀 같이 이제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사실 했었어요. 계속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반적인 제도와 정책에서 아동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너무나 작아서 사실은 그 UN 아동권리협약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내면요, 되게 0.0000 몇 프로라서 0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될 정도로 되게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사실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아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아동에 대한 이해에 덧붙여서 사회적 농업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아마 저보다 또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부분들도 있어서 주저없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그렇게 되게 실질적인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기 위에서부터 사회적 농업이 어떻게 됐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실천이다,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왔는데, 실제 그럼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어져서 왔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그러한 원칙과 또 그런 태도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과연 아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우리가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가, 기존의 시설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그러니까 잘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근데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만나는 거와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 달라야 하는가, 또 내지는 지금 반성해야 될 지점들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아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저도 많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사회적 농장 하실 때 저 같이 이제 강의하거나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려요.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 마을마다, 지역마다 좀 어려운, 여기 지금 제가 아동 문제와 사회적 용어, 저는 이제 이 단어도 사실은 불편해요. 문제라는 말을 별로 안 붙이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이 하나의 문제를 가진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 어려움에 놓인 아동 이렇게 얘기하면 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애가 놓여 있는 환경이 문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 생각 자체가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아마 사회적 농업에서 뭐 디스어드밴티지 이런 용어가 사실은 취약계층, 우리 그런 말 하는데 그냥 좀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아동들 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저의 그런 지점들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바꿔나가면 그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들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들 중에서 이렇게 뭐 아동도 있고 우리가 쉽게 대상을 분류하면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저희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동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노인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장애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사실은 잘 맞는 대상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어르신이랑 있을 때 에너지를 되게 받는 분이 있고 되게 기를 빨리는 분이 있고요. 아이들하고 놀면서 엄청 기를 빨리고 또 아이들과 있으면서 되게 기를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맞는 대상을 그냥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굳이 막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만나면 저는 되게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피곤하고 막 지쳐있을 때도 아이들을 보러 가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애들이랑 놀고 나올 때는 막 제가 막 기운이 나가지고 나오는,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계신 선생님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계시면서 오히려 힘든데 살도 더 찌시고 막 더 마음이 막 같이 있으면서 몸은 고되고 이래도 그런 기를 받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이들과의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성향이 그렇지 않아서 좀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머리로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나는 분들하고 성향이 잘 맞는 분들의 그러한 것들도 있어서 시작을 하시고 좀 더 이제 그거 하실 때는 그러한 대상과의 저는 궁합과 같은 것들도 실천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동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이냐,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이게 국제 그런 법에 이렇게 지적도 많이 받았어요.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인데 또 그 법마다 좀 조금씩 달라요. 법적으로 아동으로 인정하는 거, 그거 아시죠? 뭐 촉법 소년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상에서는 또 지금 그렇죠. 9살부터 24살까지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도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되지만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아동으로 인정해 받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기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국제법상의 아동 권리 협약상에서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를 아동이라고, 그래서 너네는 왜 그 연령 기준조차도 통일이 안 돼 있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고 좀 더 우리가 좁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초등학생들을 좀 더 아동, 그쵸?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또 청소년 이렇게 좀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법상에서는 대학생까지도. 그래서 교통비나 아마 이런 것도 뭐 예전에 대학생들까지 막 할인도 해주고 이랬던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이 된다. 근데 그 작년에도 정리하면 되게 어려운 게 사실 초등학생 전에 또 미취학도 아동이잖아요. 근데 아마 미취학 아동을 만나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텐데 혹시 계세요?
없죠. 저기 계신. 그래도, 한 유치원생 정도.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과 또 학교를 다니는 애들과 또 초등학교도 방과후 교실이 있는 1, 2학년에서 3학년까지와 4, 5, 6학년이 다르고, 그죠? 중학생 다르고 고등학생 다르고 이래서 각각이 그 시기마다 해야 될 활동들이나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사실 쉽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많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셨던 측면들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제가 작년에 농촌 아동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FGI로 한 6, 7그룹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초등학생 애들 중에서 제가 그게 좀 되게 약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거였어요. 애들이. 걔네들이 5학년 애들이었는데 놀이터에서 자기네는 동네에 있는 놀이터가 너무 심심하대요. 너무 심심해서 저기 어디에 가서 있는 놀이터는 재밌대요. 거기에 가면 무슨 정글짐 같은 것들도 있고 약간 자기네들의 그러한 모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좋은데 동네에 없고, 그리고 그 놀이터에 가면 자꾸 거기 애들이랑 같이 나온 엄마들이 양보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도 왜 자꾸 자기네들이 다 이렇게 양보를 해. 그래서 얘네들도 이런 힘듦이 있구나. 놀고 싶은 데가 다 없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동 친화도시 이런 거 하시려면 얘네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미착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학년 애들이 놀 수 있는 그 아이들이 그게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위험하다고 어른들이 보기엔 위험할지 모르는데 애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쓰면서 그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건데, 위험하니까 안 돼, 그거 안 돼 하면 얘네들은 그러한 활동들로 신체가 발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전과 달리 그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하겠지만, 놀이터나 이런 것들에서도 위험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약간의 애들에게 긴장감도 주고 모험이 되지만 안전한 놀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위험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니네들이 이게 재밌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애들하고의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이러한 식의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냥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좀 같이 얘기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1, 2, 3, 4, 5, 6, 그래서 4, 5, 6학년쯤 되면 여기 이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혼자서 버스가 많이 다니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네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얘네들이 놀 수 있는 거리의 반경들도 다르니까 아마 활동을 하실 때 어느 지역의 아이들까지 이제 또 올 수 있고 이동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이렇게 어르신이나 아동들은 좀 멀면 안 되겠죠. 근데 성인,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멀리도 가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멀리도 가고, 또 그것도 약간 견디고, 그리고 숫자도 많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도 성인,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거리와 아이들이 다니면서 이동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리들은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얘기할게. 그래서 아동의 4대 원칙이에요. 이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한번, 너무나 그냥 읽으면 다 아는 말들이에요.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장애나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부모의 국적이 무엇인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서비스의 접근성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일상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별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어떤 걸까요? 아이들이?
여기서 그냥 말로는 알아요. 당연히 머리로. 차별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선생님들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경우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상황이다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입소 아동들이 와서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사회적 농장에 참여하게 됐는데 시설 입소 아동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좀 이렇게 약간의 굉장히 좀 이렇게 상담을 받는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아이들 속에서 초등생이 9명이 저희가 오거든요. 그 아이들 속에서 그 아이 하나가 너무 행동이 이렇게 막 밖으로 움직이고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 농장 다른 친구들이 하는 활동들에 굉장히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힘들어하시고 같이 참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2번을 했는데 이제 거기 그 지원팀장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엄청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원에 걔를 뭐 다른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 속에서 또 그 아이가 이렇게 한번 그렇죠. 받게 되고 이제 원에서 하는 외부 행사들에 걔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시대요. 원에 남겨주세요. 그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밖에 나가서. 근데 여기는 농장이니까 근데 아이가 돌아와서 너무 좋아하니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을 1대1로 2분이서 이렇게 거기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해서 좀 이렇게 2분이서 그 아이 하나를 케어를 해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아이가 안 왔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희가 반성하는 기회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저희 속에서 조금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 돌봄 하는 데에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소위 말하면 뭐 ADHD라고도 말을 하고 이제 뭐 분노 조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요즘에 있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장애는 아니지만 그러나 일반 아동과는 또 다른 경계선에 있는 이 친구들이 인지뿐만 아니라 사회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되게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이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한 명에 더 붙을 수밖에 그게 사실은 답인데 그걸 갖고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 인정해주고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서비스를 주고 있는 그 기관과 그 개인에게 그런 죄책감, 책임감 이런 거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친구가 오면 한 명이 더 가야 되는. 그래서 교실에 수업할 때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옆에서 이제 보조해 주시는 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사회적 농장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까지를 못 가고 계시고 아마 현장에서는 지금 한 분이 하시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또 한 명을 그 지금 하시는 활동 안에서 해내기는 좀 쉽지가 않은 측면들이 있으신 거죠. 지역아동센터가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을 지금 공동모금회가 시범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29명, 19명 아이들이 있는데 한두 명의 그 힘든 아이들로 인해서 전체 분위기가 어렵고 그러면 얘네들을 보통은 센터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필요할 때,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애들끼리 이제 이 친구로 인해서 좀 방해를 받았던 것들이 없고 또 이 친구는 나만 뭔가 특별하게 더 뭔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거랑 또 이 친구에게 필요한 그래서 학습 지도나 이런 것들도 1대1로 따로 해주고 따로 해서 되고 다시 이제 여기 와서 또 어울리게 되고 그러한 체계를 지금 막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거기도 안 돼 있는 거죠. 교사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에는 아동이 이상한 아동이 되는 거죠. 얘가 똑같은 거잖아요. 장애가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이 쫙 다 돼 있으면 휠체어를 탄 사람이 타지 않은 비장애인과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휠체어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편을 겪는 것처럼 환경에 있어서의 뭔가를 제거를 해줬을 때 아이들도 그 학교를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러다가 이제 그 ADHD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캐나다인가 거기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럼 걔네들의 행동 패턴에 맞춰서 수업을 해요. 학교가. 얘네들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보면 보는 데 집중하고 들으면 듣는 데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이게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듣고 보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만져야 되겠고 산만한 거예요, 애들이. 자기 눈에 다 들어오는데 막. 그러한 것들을 그게 우리가 가지는 정상이 뭐냐라는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정상은 이러이러이러해야 한다. 교실에 들어가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문제잖아요. 일제시대부터 있던 이 교실 환경 바꾸자고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은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아시는 MBTI 했을 때도 교사들의 저희들 연령대 교사들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ISTJ, TJ 유형인데 아이들은 TJ가 없어요. 선생님은 TJ인데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이 아이들을.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이게 이제 같이 이 생각이 정말 크게 많이 깨져야 돼요. 애들을 계속 만나려면. 그래서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되게 인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고요.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도 여기 많을 거예요. 저도 애들하고 놀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애들보다 되게 놀이를 막 이렇게 하면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어때? 내가 너무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렇게 한바탕 놀고 나니까 제가 에너지 받는 거고 애들은 애들과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놀다 보면 애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할 때 얘기랑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스물스물 이렇게. FGI 그때 했을 때도 1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짧게 잠깐 만났을 때 하는 얘기랑 또 한 번 더 만나면 또 다를 거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은 애들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되게 좋은 어른 한 명은 특히나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나 주 양육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들 많이 해주셨고 지금 아마 지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어른 한 명을 만났을 때 그 아이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결핍을 그 주 양육자를 대신해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도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좋은 어른으로서 그렇게 그 결핍을 채워주게 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그게 돼요.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얘네들이 그런 것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차별이라는 게 머리로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말들 속에서 저는 이런 말들을 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그냥 동네에서 마트 같은 가게를 하시니까 뭐 아빠가 출근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는 맨날 바쁘고 근데 어렸을 때 저는 되게 뭐 했냐면요. 그게 정상의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는 아빠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엄마는 왠지 책에 보면 막 앞치마 예쁘게 이렇게 하고 집에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엄마는 맨날 저렇게 일만 하고 아빠는 왜 출근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집은 이상한 집이야. 이게 되게 컸어요. 그리고 왜 학교에는 엄마가 가야 되는데 엄마 바쁘다고 뭐 아빠 왜 나는 아빠가 오는 거야? 그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싫고 그래서 이게 되게 커서 알았어요. 대학을 와서 이게 교과서의 그림 하나가 나한테 이런 영향을 미치는구나. 선생님의 어떤 말 한마디가 나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내가 안에 가지고 있었구나. 말 한마디도 안 했지만 엄마한테는 그런 불만이 있었고 우리 아빠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해야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특히 또 제가 본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농촌 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면지역이나 작은 쪽으로 가면 부모 이혼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지거나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들었고 초등학교 갔을 때도 그런 데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는 거와 어떤 거를 느낄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그 기준, 누구의 정상이며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분명히 차별이나 상처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저는 그게 되게 불편해요. 가족 사진 찍어와라, 가족 그림 그려. 저런 거를 왜 막 쉽게 저렇게 말을 할까. 예.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특정 직업에 대해서 되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만 해 친구가 그 아버지가 그 직업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들고 일어났어. 선생님 사과하세요. 초등학교 때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사과 안 하신대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사과하세요. 진짜 오래 싸웠어요. 결국 사과 못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사회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사회생이 못하네.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아이들에 따라서 그런 거에 덤덤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하나가 아이들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되게 예민한 애들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되게 좀 어떤 이 필드라고 하는 장애 독립적인 아이랑 되게 의존적인 아이. 엄마가 똑같이 형제들 안에서도 해줘도 사랑을 되게 갈구하는 아이가 있고 뭐 그러나 저러나 내 독립적인 아이가 있고 그렇게 다 개별적으로 그 다 다른 그런 아이들의 특성에 속에서 장독립적인 애들은 그런 말 해도 그러고 나는 그게 아닌데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애들이 받는 상처는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사에 완벽하게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 아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애들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지금 그냥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속에서 선생님들이 불쑥하신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면 오해받으면 나도 속상하잖아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나도 속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인 상황 여기에서도 저는 이거 당연히 차별 안 하시겠죠. 근데 예전에 급식에 대한 논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무상급식으로 밥을 먹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요거는 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편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선별적이다라고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통 물론 또 복잡한 그러한 결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선별이라는 거와 대조되는 보편적이라는 걸 말을 할 때 급식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밥을 먹으니까. 그러면 월 1,000만 원을 버는 가족의 아이, 100만 원을 버는 한 푼도 못 버는 가정, 세 가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세금을 한 20% 정도 낸다고 칩시다. 사회보험까지 한 20-30% 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200만 원, 여기는 20만 원, 여기는 수급자로 10을 오히려 받는 가정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게 소득이고요. 이게 세금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0만 원의 세금을 냈어요. 사회에 기여를 했어요.
200만 원을.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만 원을 냈고요. 수급자인 경우에는 뭐 10만 원을 받았어요. 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10,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네? 10,000원짜리 밥을 먹어.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얘기해야 될 거는 1,000만 원을 버는데 왜 10,000원을 주느냐를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200만 원을 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안 내고 20만 원을 냈으면 그걸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금을 딱 걷어서 그거에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그렇잖아요. 버는 사람만큼 돈을 내지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받는 서비스가 다른가요? 안 다르잖아요. 똑같잖아요. 물론 뭐 비급여 이런 부분들을 제껴놓고 보험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아이들이 가구 상황에 따라서 그걸 받고 뭐 하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차별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문제의 본질이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10,000원의 밥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0만 원의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그 세금을 냈다면 이 사람도 아이도 10,000원을 돈을 안 내고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가 이제 그런 보편적인 서비스, 경제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이다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에 기조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계속 빼고 이거랑 이것만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니까 하나 되게 아픈 상황 생각나는 게 TV에서인가에도 한번 나왔었나요? 그 아동 애들 카드 있잖아요. 밥을 먹는 급식 그거 가서 식당에 가서. 근데 이제 되게 마을 동네에서 돈가스 가게 식당에서 좀 비싼 돈가스 가게인가 봐요. 뭐 근데 이제 그분이 너희들 먹고 싶을 때 언제라도 와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안 받고. 근데 걔네들이 그 카드를 결제하는 걸 보면서 어른들이 돈도 없으면서 여기 와서 저걸 왜 먹는 거야? 너는 여기 와서 먹을 게 아니라 그 돈만큼에 해당되는 걸 가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애들한테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거죠. 이거 받으면서 왜 와서 못 벌면서 왜 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러한 거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가 저 급식의 큰 논리였고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도 그랬으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에 방점이 보편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이제 이런 논리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마 지금 장애아동이랑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장애아동만 따로 대체로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같이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근데 뭐 어쨌든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되게 숙제인 거죠.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학교 안에서라도 하는데 학교를 졸업한 이후 18살이 지나고 나면 발달장애 친구들은 정말 갈 곳이 이제 없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아이들을 또한 같이 이렇게 보살피고 계신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구로공단 이런 데서 애들을 그 엄마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애들 볼 때 얘네가 어린이집을 나갔는데 그 후에는 그때 당시는 90년대는 뭐 초등 돌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애들을 따라가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가니까 공부방을 내. 공부방을 내고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니까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지금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디 만난 농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초등학생 애들을 돌보다가 얘네들이 세월이 지나서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얘네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얘네들을 놔둘 수가 없는.
여기까지 고민이 가요. 지금 아마 선생님들도 애들의 성장에 따라서 같이 아마 고민을 해 나가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래서 심지어 어떤 그 장애인 그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 곳을 그때 강원도 그쪽에서 봤는데, 18살, 19살 애들로 시작했는데 20년인가 지나가지고 지금은 30, 40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설이.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못 나가고,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아마 또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고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자, 첫 번째 이제 얘기하다 이렇게 뒤로부터 그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저는 이 네 가지 원칙을 그냥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그 다음에 아동 의견 존중, 그 다음에 그 생존과 발달의 원칙, 이러한 것들 하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아동을 바라보는 약간 관점에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지점인데, 아동 최선의 이익이 뭘까요? 여기 예를 제가 작년에 아동 그거 만나면서의 그거인 거고,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번 또 홍동 거기 갔을 때도 있는데, 길을 이렇게 해놨는데 시골길이 잘 뚫리니까 애들이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생각하지 않고 차가 다니는 길부터 우리는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애들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아이들이 줄어드니까요, 놀이터가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놀이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데요, 애들한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놀이터가 지금 이러하고 놀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밖에 없고 이거 이러한데, 근데 뭐 어른들의 주차장이 없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냐,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안 물어요 우리는. 근데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고,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학교 앞에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차들이 와서 아이들을 내려줘서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차선을 늘려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차선을 늘렸어요. 자전거 도로를 없애고. 근데 애들은 자전거 도로를 좀 더 안전하게 타고 학교를 가고 싶어요가 제가 들은 애들의 얘기였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아동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거를 저희는 그거 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지적을 받았던 게 이혼가정 자녀의 부모 면접 교섭권이었어요. 우리 못 만나게 했죠. 요즘엔 많이 달라졌지만. 너 18살 될 때까지 엄마 못 만나, 아빠 못 만나. 그런 것들이 우리는 가능했었던 거가 이 기구로부터 되게 크게 지적을 받았었어요.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은 엄마도 만나고 싶고 아빠도 만나고 싶은데 왜 나는 엄마와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빠를 만날 수가 없냐. 엄마가 못 만나게 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하는 거죠. 그쵸? 제가 아이들한테 가난한 나를 낳아주는 엄마와 부자인 다른 가정에 가서 살고 왜 나 어릴 때 생각하면 내 엄마랑 살고 싶죠. 굶어도 내 엄마랑 살고 싶지. 근데 왜 그거를 아이들을 위한다라는 말을 하냐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있어서 그냥 놓치고 가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양의 이슈는 또 되게 사회학적으로 복잡하고 하지만, 예, 이거는 진짜 제가 놀란 게 신문 기사를 봐도 진보에서부터 보수 적극까지 의견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게 그 이슈입니다. 엄마 될 권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아이를 떼놓은 부모들은 트라우마도 겪게 되는, 돈이 있는 사람은 엄마가 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엄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권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가난해서 엄마가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동에게 이게 이제 뭐 화장실,
아마 보기는 아마 조금씩들 갖춰놨을 거예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근데 공중화장실 이런 데 가도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은 바깥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른들은 화장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도 안 하는데 제가 조사했는데 1등 나왔어요. 공중화장실이.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대요. 화장실을 못 찾아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니 처음엔 얘네는 왜 이렇게 공중화장실 얘기를 많이 해? 근데 애들의 그리고 생활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반경이 넓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어른들에게선 별거 아닌데도 얘네들한테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문조사 그때 결과를 보고했을 때 구청이나 공무원들 뭐라 그랬냐. 뭐가 문제야 화장실이? 우리 다 고쳤는데 이렇게 답을 해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얘네들이 집과 같은 화장실을 요구하나 보네. 공중화장실에서 이러고 그냥 그 얘기를 묵살을 하는 거여서 저거부터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애들이 왜 물론 과장돼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런 말을 할까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그 PD 수첩 같은 거 보면서 학대 어린이집에서 애가 어린이집에 안 간다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지. 우리 보통 그러죠. 쟤 왜 가기 싫어서 저도 이제 보면서 가서 잘 논대 또 뭐 이제 그냥 이러고 별 문제를 제기 안 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걔 나름의 학대를 받고 있었던 거죠. 어린이집에서 가면. 그러니까 가기 싫었던 거죠. 근데 엄마랑 아빠는 그걸 캐치를 못한 거죠. 그걸 캐치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도 그게 다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다 그 이유가 있고 왜 때를 쓰고 왜 그걸 안 할까? 왜 때를 쓸까? 뭐 이런 애들 자기 주도적으로 놀고 싶은데 자꾸 규율을 만들어주고 이러면 얘가 자꾸 짜증을 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짜증을 내는 아이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 뭐 최선의 이익을 얘기하다가 이제 아이들을 만날 때 그런 부분들이 되게 관가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마을에 운동기구 이런 것들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애들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만 있고 저희들이 놀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공간을 보면서 저기에 얘네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진짜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놀러 가는데 걸어가는데 차들은 표지판이 있지만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에는 표지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를 가는데 길을 잃어서 고생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 높이에서도 표지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구나라고 느꼈고요.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있잖아요. 의견 다 존중하시죠? 저는 그런 거 있죠. 아까도 의견을 존중하기도 하고 존중한다고 해요. 요즘에 너희들 뭐 하고 싶어? 그래 그거 하자. 너희들 뭐 선생님들 하신 말씀에서도 여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작년에도 정리하면서 그 어디에도 아이들 스스로 기획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제가 또 애들이 학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불만이었어요.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건강한 식당을 애들이 싫어해요. 끝! 그래서 그 엄마들이 또 어떤 엄마들은 아니요 조미료를 넣어서라도 맛있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한번 그렇게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식을 맛이 있고 없고 모니터링하는 걸 애들 스스로가 해보게. 애들에게로 그 문제 해결을 넘기는 거죠. 어른들이 급식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누구는 불만이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어떤 급식이었으면 좋겠어? 어떤 급식 먹고 싶어? 스스로. 제가 학교 협동조합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하는 애들 봤거든요. 매점을 하는 학교가. 우리 콜라 먹지 말자. 근데 너무 먹고 싶다. 한 달에 한 번은 콜라를 드리자. 지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점에는 뭐가 없고 우리는 그게 이제 먹거리랑 연결되고 저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얘네들이 그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은
내 건강을 떠나서 그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생산하는 사람,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는데, 예, 좀 그렇게 애들의 생활과 이런 것들이 이어갈 수 있는, 뒤에서 제가 같이 이게 의미 있는 맥락을 가지고 애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적 농장이 할 수 있는 되게 큰 강점의 활동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것들에 되게 수동적으로 이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고, 뭐를 해줘야 되고, 뭐를 해줘야 되고. 솔직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애들이 프로그램을 되게 하기 싫어해요. 피곤하거든요. 학교에서 계속 수업 듣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 특히 청소년 애들이 요구하는 공간은요, 그냥 큰 쿠션 있고요. 의자에 앉기도 싫어요, 얘네는. 그냥 그런 공간이에요. 얘네들한테 공간을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나온 공간은 다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 플러스 뭔가 뽐을 낼 수 있고 춤을 추고 뭐 거울을 입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애들은 그런 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 안에서 좀 더 애들의 삶을 좀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밥도 어떻게 먹을래? 애들로부터 같이 이제 아마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게 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한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늘상 놀고 싶다라고만 뻔한 대답을 하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했잖아요. 1시간을 얘기하고 2시간을 얘기하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달라진다. 놀고 싶어? 어떻게 놀고 싶어? 뭘 하고 싶어?를 물어봐야죠. 애들은 다 놀고 싶다고 얘기해요. 단편적으로. 저도 만났는데 저는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딱 잡아야죠. 놀고 싶다라는 말을 딱 잡고, 그래? 그럼 어떻게 놀까? 뭐를 할까? 그게 이제 같이 이제 가르침이 가는 거죠.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대로 수용해주는 게 의견을 존중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되듯이 그러면 교육이 아니죠. 아이들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수용적으로 키운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녀들은 100%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 키운 자녀들이에요. 훈육이 어느 지점에서 이게 어렵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어른이 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랑 아빠가 왜 친구여야 되는데? 선생님이 왜 친구인데?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친구가 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친구를 하려고 하냐는 거죠. 엄마 아빠의 역할이 있다라고 청소년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권위가 있고 가르침을 주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는 존경하는 선생님이지 친구 같은 선생님을 원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서워도 선생님이 제대로 그리고 나름의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혼을 내면 받아들이고, 그런 선생님이랑은 친구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대요. 되고 싶대요. 근데 그 전제가 없는 친구 같은 선생님은 의미가 애들한테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냥 단순히 애들이 체험만 하고 싶다라고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게 그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견을 존중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3페이지에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에서 훈육이 필요하듯 사회적 농업 활동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아이들과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놀이터에서 지들끼리 뛰어노는 거랑은 또 다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존 발달의 원칙,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여기를 얘기하면 그 광고가 떠올라요. 굿네이버스나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아니, 아픈 부모를 돌보는 아이를 왜 국가가 안 돌보고 민간이 후원을 하라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거는 우리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가 책임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듯이 그 부모를 부양하고 아니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도 그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돌봄과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 아까 조선 가정이나 이런 데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엄마와의 그 18개월 지나고 이럴 때 엄마가 아니어도 돼요.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것이 인지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안 되게 되면 학습 능력에 경험하시고 계시지 않으세요? 너무나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타고나기를 걔네들이 그렇게 인지 능력에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그렇게 된 거라서 빨리 개입이 되면 좋아질 수가.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개입해가지고 그거를 해주면 얘네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지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그런 시기에 정서적인 관계, 그거가 인지능력, 공부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성으로 같이 다 이어지죠. 사회성이 없으면 친구들하고 따당하고 어디 가서 이제 혼자 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정서적인 문제를 또 가지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저도 되게 지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진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하에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물건 살 수 있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다 가르치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따돌림 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나 이러한 경험들이 있게 되면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에까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합적인 장애가 발생을 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장애 하나만으로는 살 수 있어요. 다운증후군이나 이런 친구들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잘 그걸 받으면 그게 안 돼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같이 중복적으로 오게 되니까 생활을 못 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보호, 발달, 얘네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발달을 해야 되는 것들. 요즘에 되게 이슈되는 게 아동 주거권이에요. 농촌 아동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책상 하나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공간. 집에 들어갔을 때 되게 우리 다 각자 방을 갖고 싶고 책상이 있고 뭐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아마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동의 주거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동 주거에 대해서 정부도 지자체들도 되게 실태조사까지 하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한 생활 환경. 아마 만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보이실 수 있어요. 집에 가서 뭐를 하고 집에서 뭐를 해서 사람이 있어야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한 애들이 살고 있는 공간 자체가 얘네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줌으로 수업하면서 그런 문제들 많이 생겼잖아요. 컴퓨터 없어. 인터넷 안 돼. 그 다음에 따로 된 공간이 없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가족이 같이 막 지나다녀서. 되게 그러한 이슈들이 되게 크게 얘기가 됐던,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그런 어려움들도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더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예전보다 뭐 밥을 굶거나 이런 친구들은 줄어들었겠지만 또 다른, 그래서 뭐 신사회 위험이다라는 얘기들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이렇게 사회적 농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계신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많아지셨네요. 2018년 처음 시작할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은 없었는데 시작할 때 장애나 이제 청소년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시작을 그때 9개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하나에 또 이렇게 같은 걸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의
동지들이 많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항상 아마 유럽 자료를 작년에 아동 관련된 것들을 좀 찾다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동의 그런 사회적 농업. 얘네는 팜 베이스드 에듀케이션이라고도 하고, 가든 베이스라는 말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용어들로 영어로 된 자료, 영어 자료가 아닌 자료들도 많았어요.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좀 접근하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학교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냥 우리도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아이들이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정서적인 문제도 사실 되게 수치로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학업 중단이나 이러한 것들도 비율이 최근 한 1, 2년 동안 엄청나게 올해 애들이 가게 되면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이전에도 신체적인 활동, 학교에서만 있으니까 농장에 오면 얘네들이 신체 활동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도 언제 한 10여 년 전부터 아동들의 비만 문제가 경제적인 상황하고 직결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어려운 가정일수록 인스턴트 많이 먹고 건강한 먹거리를 못 먹음으로 해서 아이들의 신체 건강, 비만의 문제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것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제 애들이 건강해진다라는 걸로 신체 건강의 측면으로서도 농장 활동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보다 더 훨씬 학교와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협업 체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기 위한 협업. 우리는 네트워크 안에서 연계하고 느슨하게 협력하는 수준인 거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협력을 하는 데들이 우리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정규 프로그램 안으로 수업 안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아마 영광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정규 수업 안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린이 농부학교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서는 되게, 많이, 근데 너무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은 좀 걷어냈지만, 뒤에 참고 자료 같은 걸로 좀 정리를 해본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노르웨이에서 그렇게 개발하는 그런 과정, 어떻게 학교를 만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좀 가다가 시간이 되면 보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좀 놀이를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건데, 그냥 그 놀이라는 거가, 이게 아동복지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성장한다. 그리고 부모가 잘해주는 부모의 사랑은 부부간의 가정의 그런 평화로운 게 아이들의 정서에는 직접적으로 보다 많은 사랑을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것들이 공부하면서 저한테는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놀이 속에서 배울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실험들도 많이 했죠. 어린이집에 장난감이랑 교구를 다 없애는 실험도 했잖아요. 부산 지역 거기에서 그래서 놀이터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그렇게 어린이집에 모든 거를 다 없앴어요. 그 실험하니까 애들이 딱 들어왔어. 이게 뭐지? 왜 있던 교구들이 다 없어졌지? 2-3시간이 지나고요. 오후가 되면 애들이 기차 놀이를 하고 거기서 놀이를 만들어요. 근데 교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그냥 놀아요. 그래서 그때 실험을 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거. 근데 학교에 입학했을 때 사회성이 훨씬 높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때 한참 장난감이나 놀이기구, 교구 이런 거 없이 스스로 뭔가를 놀이를 만들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는 거. 저는 예전에 되게 인상적인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봤던 아이가 약간 자폐 성향을 보이는 아이였는데, 엄마의 얘기는 그거였어요. 형이 뭔가가 좀 어려우니까 얘를
비디오를 많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같이 봐야 돼요. 영상을 틀어놓고 옆에서 부모가 내지는 어른이 저거는 뭐니? 애가 저것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소통을 해야 돼요. 매개가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랑 관계 맺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뭐 노는 거 얘기하다 또 이렇게 했네. 같이 노는 거. 그래서 장난감도 다 좀 없애고 그런 것들이 한때 됐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논다라는 거에 선생님들이 하실 때 그래서 일회적이고 되게 프로그램을 나열적으로 이렇게 넣으면 애들이 재밌어 하는 것만 그러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럽 자료들에서는 그러한 측면들은 교사의 역할이었어요. 우리는 꼭 교사가 아니어도 어떻게 보면 뭐 아동 쪽에 좀 더 전문가 지금 뭐 또 농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은 뭐 농업에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에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전문 영역으로 좀 같이 가져가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체험 농장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사회적 농장이 일회성으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넣어놓고 체험을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사회적 농장 활동이 주는 의미에 지역사회가 저는 되게 축소된 지역사회가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농업 활동은. 그래서 지역사회에 그 아이들이 그런 그 마을에서 그냥 놀이터가 있고 도서관이 있고 거기가 이제 울타리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넓게 애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만 이렇게 볼 수 있게. 근데 얘네들이 이게 뭐가 좋니? 이러니까 놀이터에 오면 알게 된 어른이 많대요. 알게 된 누나가 있고 형이 있대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애들이 왔을 때 단순히 같이 온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농장은 어른도 있고 젊은 어른도 있고 나이 드신 어른도 있고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강조받고 계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라는 얘기는 자원의 연계를 넘어서서 농장에 오는 사람들의 일상이 되기 위한 네트워크예요.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은 옆에 있는 어른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그것을 꼭 자원으로 봐서 어느 기관과 연계하고 회의하고 그런 의미도 물론 한 측면이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삶이라는 거예요. 서비스가 항상 프로그램 서비스만 보다가 안에 있는 사람을 놓쳐요. 제가 사회복지 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사람을 놓치고 프로그램, 실적, 몇 명, 몇 회 이거 얘기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누가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해요. 프로그램에 온 한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개별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을 사회적 농장에서 얘기를 하는 그 활동을 얘기하냐면 소위 말하면 사례관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역이 아이를 보면 그림도 되게 먹고 그러죠. 아이를 보면 아이에게 있어서도 학교 생활이 있고 가정에서 생활이 있고 아이의 어떻게 보면 뭐 음악, 수학 다양한 활동들에서 우리가 접하는 건 어떤 한 지점이잖아요. 얘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로만 본 어떤 활동 하나로 오는 이게 전부가 아닌 사람을 되게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는 되게 복지 서비스로 얘기하자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그램이 오고 교육부의 프로그램이 오고 복지부의 프로그램이 와요. 분절적이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사람은 여기 있는데 교육부 얘기하고 있고 복지부 얘기하고 있고 서로 간에 분절적이고 연결도 안 돼 있고요. 그 중복이라고 얘기하고 교육부에서 뭐 하는데 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는 것들이 그래서 특히 농촌으로 왔을 때는
많지도 않고 이런 전달 체계들이 다 각각이 찢어져 있어서 아마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도 농림부 사업으로 농장으로 지금 사회적 농장을 하고 계시지만 문화체육 쪽에 예산 지원 받아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쪽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사실 궁극적으로 저는 농림부의 이 사업의 베이스를 깔고 얘네들이 들어오는 게 농촌에 맞는 사회적 농장 활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이어줘야 되는 거가 실제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제도와 정책이 그렇게 이어지듯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보자라는 거에서의 사실 사례 관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일상생활을 얘기하고 생활세계를 얘기하고 이 어떤 프로그램 이용자로서의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 한 명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집에서 어떻게 다니고 뭐를 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어떤 지점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체험하러 오는 아이 어때요? 서울에서 차 타고 만큼 체험하려고 걔는 체험만 하고 가면 되는 아이예요. 사회적 농장에 오는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그런 관계 맺는데 나와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얘가 맺고 있는 관계를 넓혀주기 위한 네트워크라는 관점이 하나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네트워크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디 가서 기관이랑 회의하고 밥 먹고 이러한 네트워크도 되지만 또 저는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한 측면하고 그 두 번째 제가 뭐 의미 있는 맥락 이런 얘기들이 그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급식 얘기하듯이 어떤 쌀이 되고 밥이 되는 그 과정을 아는 거랑 그냥 밥만 먹는 아이랑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여기서 누가 뭘 생산했고 이런 맥락을 아는 거는 다르고 그거는 사회적 농장 활동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맥락이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 환경이 어떤지 어떤 데서 살고 있는지가 그게 맥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관계를 확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또 한 가지가 여기에는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말만 써놨는데 사실 감수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인권 감수성이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고요. 요즘에 청년들이 어렵고 청년들이 쓰는 단어나 용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청년 감수성이라는 말도 하고요. 장애 감수성도 많이 얘기하죠. 결국에는 나와 다른 사람 내지는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고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길러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감수성. 농장 활동을 통해서 같이 활동들을 하면서 이러한 감수성이 길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유럽에서의 아동의 그렇게 하는 활동들에서 제가 저희 활동에 녹여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왔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커져요, 아이들이. 제 좋아하는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극도의 행복한 경험을 해본 아이는 그 경험을 토대로 그 뒤에도 이 경험은 힘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취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즐거움, 행복감을 느껴보지 못한 아이는 즐거움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계속 살아가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그런 거를 경험해본 아이가 그래서 오늘 행복한 아이가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자기 효능감, 감수성, 여긴 장애도 중요하게 있죠. 여기 자존감일 수도 있고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요. 활동을 할 때요. 저게 성과지표 같은 것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니네 뭐가 좋아졌어? 이럴 때 여기에 저는 한 가지 그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농장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어른. 몇 명? 어떤 사람? 친구. 이러한 사람에 대한 관계의 확장. 관계가 확장되면 얼마나 안전해요. 아이들이.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선생님들의 활동에서 성과로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뭐 프로그램 몇 회 했고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이에요. 이거는 활동. 이러한 부분들을 활동이라고 본다면 이쪽으로 오면 성과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을 몇 회 실적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걸로 자꾸 요구받으시잖아요. 그거를 수치로도 되겠지만 말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들이 하는 말. 제가 그런 말들, 뭐 즐겁게 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왔을 때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던 말들이랑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건 선생님들은 아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기록을 해내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참 어렵죠. 그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돼요. 그걸 어려워서 못하니까 자꾸 숫자로 요구를 받는 거예요. 거꾸로. 또 근데 숫자로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우리가 몇 명의 아이들을 와서 몇 회, 1년 내내 봐서 그거를 갖고 얘네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제가 경계선 지능 아이들 어떤 애들은 조사를 했더니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되게. 그래가지고 문제 상황이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이유를 알잖아요. 얘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지금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에 처음 왔을 때 어떻고 지금 아마 아까 말했던 그 9명의 아이 중에 한 명의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한 명의 아이는 나머지 8명의 아이보다 품이 더 드는 친구인데 한 명이잖아요. 그걸 왜 한 명으로 인정해 주냐고요. 그건 한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한 명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 그거가 돼야 되는 건데 저 한 명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저는 농촌 활동, 사회적 농장 활동이 가질 수 있는 되게 큰 강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돼서 감수성을 갖게 되고 감수성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는요. 자기 안에 저는 편견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을수록요. 삶이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안에서 저 편견 하나하나가 걷어내질 때 제가 훨씬 자유로워졌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저러한 것들이 감수성이 있다라는 게 편견이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길러지는 활동들은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장애가 있는 어른, 나이 드신 어른들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TV나 언론에서 비춰지는 되게 모습들과 달리 또 바로 경험했을 때 애들은 스포츠인처럼 쫙 배우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되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의 뭐 스캐폴딩 교수법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른이 먼저 해보고 내지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발달장애 아이들의 그 직업 재활시설 같은 데 가면 비장애인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얘네는 쫙 찢어서 10명이 예를 들면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는 할 수 있다면 얘네들은 이렇게를 못 가는 거예요. 가다 말고. 얘네들이 진짜 갈 수 있는 곳까지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10개를 이으면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지는 그때 농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포트 작업 진짜 제가 그 성원 농장, 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성인 장애인인데 언어 장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가 안 돼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농사활동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농기계를 잘 다루고. 그리고 이렇게 요만한 포트에다 요거 심는 거 있죠. 줄 쫙 맞춰서. 너무 잘해서 50분 하고 쉬라고 안 하면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하는. 진짜 그 장애인. 그래서 근데 비장애인들 못해요. 그만큼. 그런 활동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그 친구는 농기계도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잘 다뤄가지고요. 농사를 할 수 있겠다. 1년이 지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혼자는 못하고요. 옆에서 같이 지도를 해주면 농기계도 다룰 줄 알고 저런 활동들 그리고 50분 하고 쉬게 해주고 뭐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맞춰서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스스로가 실패를 계속 경험하지 않게 내 안에서 이게 효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성취를 해보는 거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이제 스캐폴딩 교수법이 그런 거죠. 얘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주면 애들의 그런 성공 경험은 되게 성취감이 높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성취감은 앞으로도 계속 뭔가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지거든요. 아이들이,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기초학습에 근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더 낮은 걸로 나와요. 도시 아이들보다. 비교,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밖에 나가서 비교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자라나는 환경들 속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환경이 되어주고 있는 측면들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그런 시도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아까 앞에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서 성취감을 그래서 조금씩 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어렸을 때 했던 활동들이 이제 몸에 흔적으로 남긴다라는 말이 이렇게 표현이 제가 너무 좋아서 농장 활동이 몸에 흔적으로 남는데요. 습관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기억과 그 추억이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뒤에 되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활동의 추억과 경험으로 다시 도시에 나갔다 농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힘도 된다라는 걸로 걔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중학교 정도까지를 다닌 친구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했고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고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나간 친구들은 고향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대요. 잘 오게 안 되는. 그러니까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학교라도 졸업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래서 지역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그 농장이랑 지역이 어떤 하나의 이제 장소로서 나의 기억과 어떤 신체 활동을 했던 공간과 이런 것들로 다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또 한편 부담이 막 팍팍 되시죠. 네, 제대로 애들을 아니요, 그냥 마음으로 애들을 아끼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가다 보면 저는 쌓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육원 이런 데 이렇게 가면 저한테 회사에 다닐 때 사회 공헌 활동 뭐 이런 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옆에 있는 과장님이 이렇게 물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놀러가 다녀오세요. 가족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좀 부담된대요. 뭘 가져가야 되니? 저는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사가거든요. 가서 밥을 오히려 주시는 밥을 먹고 오거든요. 근데 그냥 놀러 가세요. 그냥 그 친구들하고 그냥 한번 놀러 가시는 것이 내가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오히려 엇박자가 나고요. 오히려 더 저는 안 되는 거라 부담이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같이
애들의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애들을 바라보는 게 비차별, 존중, 의견 존중하고 최선의 이러한 것들의 토대에는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미성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애들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들이 하는 말은 별로 안 들어도 돼가 아니라 너네들이 하는 말이구나. 너네들에게는 이렇구나. 라는 거가 그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만나시면서 터득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것들이 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밑에 아동과 함께하는 활동이 농민에게 주는 의미 이거 짧게 써놨는데 되게 좋았어요. 이게 농민이 하신 말을 그대로 따왔는데 농장에 아이들이 오면서 내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농장에 있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한대요. 농장에서 농사일만 하던 사람이 농장에 아이들이 오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활동이 애들이 와서 여기저기 해집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또 이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나에게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들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래서 아이들이 왔으면 예전에 고창에 있는 그 고인돌 마을인데 마을이 텃밭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런 것도 활동이 돼.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복지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달에 2번씩 와요. 1년 동안. 그래서 어떤 때는 고구마를 키우고 있고 어떨 때는 뭐를 키우고 있고 1년 동안이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그 텃밭에 애들께 다 표시가 되어 있죠. 누구 그다음에 짝지라고 그 어르신하고 다 짝이 지어져 있어. 그래서 근데 애들이 오는 날은요. 그 노란 버스에서 애들이 딱 내리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짹짹짹짹짹 막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다 나오셔서 저게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가 간 날은 고구마를 캐서 그 체험하는 그 공간에서 요리를 해서 애들이 먹고 프로그램까지 이어져서 가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보잖아요, 애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중심지 읍에 사는 엄마 아빠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얘가 간대는데 어디를 가는지 고인돌 마을에 체험을 하러 오는 거예요. 체험을 하러 와서 이거네 여기 있네 그러더니 연말에 그리고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쫓아오잖아요. 이렇게 연말에 재롱잔치에 다 모셨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하시는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대요. 자식 자랑 안 하고요. 짝지 얘기한대요. 우리 짝은 어떻고 우리 뭐는 어떻고 아마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대화거리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맨날 그런 얘기만 했구나. 이게 뭔가 대화거리를 드리니까 그래서 경로당 안에서 사이가 훨씬 좋아지셨대요. 부가적으로 이제 그렇게 관계를 거기에서는 그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좋은 게 또 뭐냐면 그냥 어르신들이 애들을 맞는 게 아니라요. 애들이 오기 전에는 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만날 때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거를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뭐를 할 때는, 오늘은 고구마를 캘 건데, 또, 어르신 맘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애들이랑 같이 하실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뭐냐면, 이렇게, 자기 효능감 같은 게 이렇게 딱 커지는 거예요. 애들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럼 애들이 올 때부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이 그렇게 아까 관계를 맺을 때 잘할 수 있게 그게 되게 세심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나 다른 농사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시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러면 그분들도 또 성장하잖아요. 같이 성장하는 거죠. 어떤 하나만 이게 이제 그래서 상호 서로 돌보는 거죠. 서로가 아이들은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짹짹짹짹 어르신들은 애들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거 없이 그냥 맞이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어르신들에게도 가는 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도 그때 활동을 하실 때 그래서 강사나 이런 분들을 따로 모시지 않고 뭐 농업기술센터 저는 그냥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이랑 같이 그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다소 폼이 많이 들고 많이 힘들지라도 이게 네트워크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어져서 관계가 중요한 거죠. 사람과의 관계, 사실은 농장의 활동은 사람과 또 자연이 맺는 관계도 있잖아요. 식물과 동물과 그러한 관계,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관계들이 밖으로 나가서 급식이 되고 뭐가 되고 아이들도 자기가 키운 파를 안 먹던 애가 파를 먹는다는 거죠. 가지고 가면 식습관에 영향을 어렸을 때 먹던 거를 나이 들어서도 먹잖아요. 되게 중요하게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기 안에서도 그래서 먹거리와 그 먹는 거에 대한 또 그 건강한 먹거리가 뭔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것도 걔네들 유럽 애들도 되게 중요한 교육의 꼭지로 들어와 있고 그게 그렇게 관계를 확장해 가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맥락으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졸리시죠. 덥고 막 졸려. 이게 노련해지시면 교육 하실 때 아이들 만나실 때 지금 제가 이 네 번째 조건이 이게 딱 교실과 같이 딱 세팅이 되어 있는 데면 앞에서 딱딱 하고 애들 딱 앉아있는데 그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농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온 사방이 다 궁금하고 갑자기 무슨 새소리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뭐도 되고 근데 이게 노련한 강사는 그걸 잘 활용하겠죠. 그거를 무시하고 본인이 준비한 프로그램만 하는 거를 하지 말고 유연하게 갑자기 새가 날라왔어 뭐 이러면 저 새로 갖고 자기가 준비해 온 거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노련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한 거를 다 못했다고 그거를 막 시간 안에 뭐를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 뭐 한 번 웃고 뭐 또 뭐 어떻게 하고 얘기 나누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아니다 어떤 그 지점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놀러 왔어. 농장에 와서 놀고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뭐가 뜩 날라왔어. 그러면 거기로부터 뭔가를 또 좀 배우고 여기서도 뭘 배우고 그래서 되게 그 순간순간을 잘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아시겠죠. 쌓이겠죠.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를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프 랩이라는 이 사이트를 가서 자료가 엄청 방대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되게 그냥 짧은 자료 책들도 많고 근데 도구를 되게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다른 강의랑 이런 거 할 때 아마 선생님들 중에 들으신 분도 있고 되게 아까도 모험을 할 수 있게 애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권리라는 거가 있거든요. 인간이 되게 존엄하다면 아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만날 때 장애인은 술을 못 마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 분이. 왜 비장애인들만 회식을 하나요? 왜 우리는 회식을 하는 데서 배제를 시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치.
위험하다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술을 마실 수 있고 마실 수 있다. 우리도 하고 싶다. 그런 것처럼 위험을 감수할 권리라고 이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이런 말 하면 현장에서는요 되게 무책임하다고 또 얘기해요. 현장에 있어봐라.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 맞아요.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하죠. 제가 그래서 이 얘기도 몇 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이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유명한데 아주 유명한 치매 마을이에요. 호그백 마을. 서프라이즈에서 봤어요. MBC. 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근데 치매 어르신들이 계신데 슈퍼도 있고요. 술집도 있어요. 네. 드실 수 있어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데 계산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건 안 해요. 그냥 물건만 가져가실 수 있게 하고 집도 한 7분이 사시더라고요. 거기는 모여서. 근데 왜 7명이냐 했더니 치매 어르신들은 너무 복잡하면 기억을 못 하시고요. 가족 그 정도 규모가 딱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돌봄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제가 인상적이었다는 게 CCTV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있어야 되나요? 그동안에 없었는데 딱 한 번에 도난 사고가 있었대요. 그러고 울타리가 막 그냥 이렇게 펜스 이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건물이 일단 2층이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요양원에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직원이 안 타면 못 나가죠. 그래서 화재 났을 때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할 권리라는 거는 그 건물을 1층으로 해놓으면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고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엘리베이터 2층인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버튼인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현관문이나 이런 것도 달라요. 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함부로 혼자 나갈 수가 없는 장치인 거예요. 이쪽으로 나오면 문이 뒤가 앞이 뭐 닫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열리고. 그래서 사람이 여기 안에서 더 이상 못 나가게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펜스가 이렇게 났길래 위험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거기 그 디렉터이시던 분이 그냥 웃으면서 비장애인도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여기서 펜스를 뛰어놀고 이러면은 애들도 다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어르신들만 다치면 안 된다고 그걸 막아야 되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까지 올라가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사 올라가도 애들도 다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도 피게 해요. 평생을 담배를 피워왔다고. 근데 약속을 하죠. 어느 공간에서 언제만. 칼도 써줘요. 칼을 준대요. 평생 농사를 짓고 감자를 깎으시는 어르신은 치매가 되셔서도 제일 잘하시는 게 감자 깎는 거래요. 근데 우리 딱 연구자, 노인 연구한 제 후배가 칼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했더니 저보다 칼을 더 잘 쓰시는데요. 칼로 감자를 깎으시면서 마음에 가장 편안함. 그런 게 위험을 감수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애들이 와서 놀 때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험을 하고 애들에게 긴장감을 주려면 애들이 장비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교육도 되게 잘해야 되고 애들과의 약속도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그게 당장에 할 수 있는 분야가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그렇게 위험하니까 안 돼. 시각장애인 나가 너무 술 마시면 그게 아니라 술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되지 않는 한 네, 여기에서도 그래서 뭐 어떻게 도구를 쓰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자체를 통해서 애들이 얻는 것도 있지만 그 활동 안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네? 협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스킬을
기술을 배우는 거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거인 것 같은데,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을 적절히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애들을 데리고 오래 제가 아동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활동을 보면서는 이건 많이 느꼈거든요. 정적인 거와 동적인 거가 좀 균형이 됐으면 좋겠다. 그 노인복지관에 가면 다 뛰세요.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은, 현장에 오래 계신 분이 그 말이 되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되게 뒤처진 사람으로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조용히 어르신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쉬고 있으면 저 노인네는 배우지도 않고 뒤처져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계속,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계속 내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를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그래야 돈을 벌죠, 또 사회는. 그래서 계속 뭐 이걸 배워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아이들에게도 그렇지 않을까. 뭐든 다 막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애들도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과 이런 것들을 좀 균형을 맞추는 게, 그게 정적인 게 실적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사진을 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좀,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게 이렇게 많이 모이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이만큼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되게 달라지는 거죠, 평가 기준이. 농장 활동을 하고 나서 그걸 이제 공대나 이런 데다가 기록을,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근데 그게 참 어렵다는 거 알고요. 사실 현장에서. 근데 저는 그래서, 저도 잘은 못하는데 한 번씩 막 그런 거 해봐요. 인터뷰 갔다 올 때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글로 못 쓰니까 내 생각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못하는 것들을.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좀 뭔가에,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현장에 갔을 때 가장 큰 안타까움은 하시는 활동을 그만큼 기록하고 정리해내지 못하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거 한 줄이야?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뭐 연구하는 저도 뭔가 쓰는 게 쉽지 않은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펜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녹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러면서 오늘은 갔는데 누구는 이게 쑥스러워서 저도 잘 안 되던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게 평가가 이걸 요구하니까 라는 것보다 먼저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얘네들에게 그게 됐고, 이걸 2번이 아니라 1번을 해도 얘네들은 이것이 더 낫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사실은 실적을 요구하는 거는 이거를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현장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할 때 투입이 있고, 이게 전환이라고 해당되는 전환과 산출과 성과예요. 투입, 전환, 산출, 여기에서 성과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농장에 몇 번 왔다고 자기능감이 뺑 올라갈까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게 또 뭐냐면요, 실험실이 아니에요. 농장에 와서 좋아졌는데 집에 가면 지옥이야. 그러면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이게 나아지겠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의 이 생활을 전체를 다. 이 성과 지표를 내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농장의 성과라는 거는. 근데 이렇게 아마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의 환경도 뭔가 개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한 그런 아동의 사례가 있으면 지역에 군청이나 면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하고
의논하시거나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어디가 있으면 의논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의논을 하셔서 이 아이가 그러한 보호나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생님들이 하실 부분은 아니거든요. 하실 수도 없고. 근데 연결이라 이거는 해주셔야죠. 그게 아까 제가 좋은 어른 한 명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제가 고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 그랬더니 애들이 우물 속에 갇혀서 소리를 쳐도 아무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이나 청년 애들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못 듣는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아이들은 그럴 것 같아요. 어른은 엄청난 이렇게 위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누군가 그 눈이 되어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연결이 되어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진짜 너무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되면 네, 좋은데 그래서 저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험실 세팅에서 그래서 사전, 사후 뭐 이렇게 측정하시죠. 저는 당장에 지금 저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활동들이 좀 쌓이면 저런 것들로 선생님들이 하시고 계신 활동들을 좀 더 바깥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래서 계속 실적이 많으면 성과가 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요. 연구를 할 때도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 안에 이제 네 그래서 저는 아동 개개인의 이러한 변화들보다 제가 이러한 것들이 지표로 나와 줄 수 있다면 네 되게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고 이거랑 만약에 활동에 참여하는 아까 어르신이 같이 했다 이러면 어르신은 변화의 지표 아닌가요? 이 어르신에게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동과 같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서 라는 말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시고 어떤 사회복지 시설 유형 중에 한 곳은 그래서 농산어촌만 따로 모이는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 지표를 바꿨어요. 우리는 니네만큼 못해. 우리는 인구 전체가 도시만큼 안 되는데 맨날 우리는 꼴등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관들도 이렇게 좀 따로따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모이셨으니까 이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한 명의 아동은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게 지역아동센터도 평가할 때 그 장애아동이 있으면 몇 배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실적을 하나로 카운팅하지는 않아요. 기계적이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는 하시면서 좀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거, 우리한테 맞는 거 이래서 자꾸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의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의 어떤 이렇게 서식이나 양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나와서 자꾸 변하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고 막 너무 이렇게 틀에 딱 박히지 않더라도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라도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넣어서 이렇게 평가하면 좋겠다 이러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 이런 거는 이렇게 봐달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활동을 위해서 하라는 대로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저는 사회적 농업 활동은 밑에서 올라오는 얘기를 듣고 싶은 정부 사업이거든요. 다른 사업이랑 달라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도 물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밑에 소리를 듣지만 사회적 농업은 정말 밑에서 하는 활동을 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 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당장은 힘이 드실 수 있는데 앞으로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10개를 쏟고 다음에 1개만 노력할 거냐 아니면 처음에 1개를 하고 계속 이걸 할 거냐
이런 거에서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그런 활동들이 하시면서 네, 뭐 같이 또 좀 보면서 정리를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아도 좋아. 행복하기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얘네들이 사는 삶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는 일이니까 좀 그걸 바꿔서 말을 하면요. 이 뒤에 매뉴얼에서 뭐냐면 협업을 하려면 목표와 비전이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 이득이 돼야 들어와요, 사람. 당장의 이득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라도 보고 내가 여기 와서 뭐를 하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어야 들어오거든요. 그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공통의 비전과 미션이 없으면 네트워크 되지가 않아요. 만나서 밥 먹고 아니요. 먼저 이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볼 거냐, 우리 아이들이 뭐가 어려우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의 커다란 추상적인 이런 부분들부터 같이 맞춰놓고 항상 목표와 되게 구태연한 말 같지만 목표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그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쭉 이렇게 이 활동 하나하나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활동들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잘하는 게.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이거 하고 너무 바빠. 근데 우리 과감하게 이건 안 하고 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현장에서 각각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오겠죠. 목표는 계속 명확히 되새기면서 같은 목표화해서 가야 되죠. 네. 갑자기 아이 얘기하다가 이거 완전 무슨 제 전공의 한 측면이 기관, 조직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그때 했던 거라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까 실적 평가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거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초등학생이 다르고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또 다르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가장 소위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에서. 초등학교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요.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과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근데 되게 재밌는 논문을 봤는데 영국에서 면지역에 되게 배후 인구가 적은 면지역에 사는 청소년 아이들이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도시 더 큰 면지역보다 더 높아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떠나든. 그쵸? 떠나고 있는 애들은 근데 애착이 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되게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높다라는 게 긍정적일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냐면 없어서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건가? 근데 그 개념은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계속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지역사회에 대해서 가지는 거는요, 이렇게 대도시나 이렇게 큰 읍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게 연구 결과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도 보면 도시에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 다녔던 그 친구들하고 관계랑 저희 어릴 때 촌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그 동창생이랑 이렇게 느끼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가 하는 것 같다는 게 훨씬 친밀하죠. 정말 친밀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저는, 맞춰야 되는구나. 네.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예쁘대요. 저만 보면 예쁘대요. 그리고 저는 지나가면, 이 애들이 그런 말이 되게 그게 이제 애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활동이 되면 좋겠다라고. 시간이 딱 아직 3시 안 됐는데 3시입니다. 제가 50분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10분 더 했습니다. 다음에 또 선생님들 활동하시는 거 항상 응원하고요. 또 좋은 자리에서 같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